아, 예, 네. 냄비에 물이 끓어가지고 지금 지금 새벽 3시 8분. 새벽 3시 8분 맞나? 하여튼 새벽 3시인데 지금 강의하면서 이거 출출해가지고 지금 하다가 중간에 끊겨버렸네. 이거 그럼 이거 사부로 가야 하나? 여기서 순자산 부채 비율에 대해서 이게 설명을 드려요. 이제 중요한 거는 큰 120년 주기의 관점과 12년 주기의 관점의 계절에서는 어느 시기에 와 있는지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시기에 따라서 보통 이게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라고 하죠. 부채 비율. 여러분들이 쓰는 순자산 대비 주식에 투자한다는 순자산 대비 레버리지를 레버리지라는 거, 그럼 레버리지면 미수가 아니라 그냥 부채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제가 부채라는 게 은행 대출, 1금융권 은행 대출을 제가 그걸 감안해서 설명드린 거예요. 저는 이게 미수나 이게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건 레버리지는 제가 추천을 안 해드려요. 굉장히 이게 반대 매매에 들어가면 이게 불의의 변수의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럼 반대 매매가 들어가면 진짜 닥터점 개신세가 되거든요. 그럼 반대 매매로부터 이게 자유로워지려고 하면요. 미수 같은 거를 이게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걸 쓰면 안 돼요. 그거 반대 매매를 갖다가 이게 걸려 있으면 이게 세력 애들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주가를 끌어내려가지고 여러분들의 반대 매매 걸린 그 가격까지 끌어내려가지고 여러분들의 주식을 뺏어내요. 세력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증권에서 제공하는 레버리지를 사용 안 하시기를 저는 좀 이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레버리지를 부채를 쓰시게 되면 은행에서 여러분들 신용도에 맞게끔 여러분들 능력에 맞게끔 대출을 제1금융권, 제2금융권도 전 추천 안 드려요. 제1금융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하시기를 저는 이게 권유를 해드려요. 이게 증권에서 제공하는 레버리지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건 안 쓰시기를 저는 바라요. 반대 매매 들어가면 이거는 답이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대 매매 이게 그 선에 들어가면 세력들이 그걸 다 알아내가지고 그걸 다 거기까지 끌어내가지고 여러분들의 물량을 헐값에 다 뺏어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레버리지를 절대로 여러분들 사용 안 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그러면 부채는 어디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1금융권에서 여러분들의 신용도에 맞는 만큼만 부채를 쓰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용도가 좋다면 부채를 쓸 수 있는 만큼 한다면 그 부채 비율을 좀 요 정도 선에서 이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부채로 해서 했는데 부채로 하게 되면 멘탈이 나가서 안 돼요.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저도 부채가 제 돈보다 제 자본금보다도 부채 비율이 훨씬 한 3배 많았나? 3배 정도 많은 금액을 해봤는데 이게 멘탈이 이게 흔들려요. 저도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저와 같은 그런 실수를 안 하기를 저는 권유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과도한 부채는 제가 얘기 안 해드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투입한 자본금에 대비 그 부채 비율의 자본금에서 그 부채 비율을 얼마까지 투입을 할 건지를 최대 맥시멈 저는 100%까지는 이게 가능해도 괜찮아요. 그 대신 그 계절적인 시기를 잘 이거를 알고 들어가야지 이 겨울이나 가을쯤 이 시기에 100% 들어갔다가 나중에 주가가 곤두박지만 나중에 이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계절적인 시기를 보고 이걸 들어가고 부채를 쓰실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기본적인 통찰이 없으신 분들이 이런 걸 썼다가 나중에 전 재산을 날리거나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봄이라는 시기가 오면 아까 다 설명을 드렸어요. 봄이라는 시기가 오면 100%를 넣어도 됩니다. 하지만 겨울이 특히 초겨울 상태에 들어가잖아요. 11월 20일 정도 초겨울 상태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그때는 부채를 최대한 줄여야 돼요. 부채를 0%까지 줄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최대한 부채를 줄이는 걸 괜찮아요. 근데 부채를 너무 0%까지 줄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중에 안 좋은 현상이 나중에 부채를 여러분들이
봄 시기에 부채를 많이 쓰려고 하잖아요. 그럼 은행하고 거래한 그런 내역 같은 게 없잖아요. 경험이 없잖아요. 내역이 없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여러분들의 신용도를 굉장히 낮게 봐요. 그래서 제가 30%, 약 10%에서 30% 정도 사이는 부채를 어느 정도는 지고 있는 거를 제가 권유를 해드려요. 왜?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봄이라는 시기가 됐을 때 은행으로부터 부채를 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부채가 빵포 아무것도 없이 부채 없이 해놓고 그냥 그 시기를 지나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부채가 필요할 때 제 은행한테 제가 가지고 저기 그 대출 받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안 빌려줘요. 은행이. 왜? 이게 저기 대출 그 거래 내역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안 빌려줘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부채 비율을 약 10에서 30% 정도는 겨울 시기라도 이게 지고 있어야 나중에 봄 시기에 있을 때 부채를 이걸 갖다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이라도 약 부채를 최대한 줄이는 게 10%까지 줄이는 걸 제가 권유를 해드려요. 부채 비율을. 근데 아예 부채가 없으면 안 돼요. 부채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뭐 통상적으로도 은행에서는 이 사람이 우리의 그래도 좀 괜찮은 대출 상품을 써주는 고객으로서 괜찮은 게 액수로 따지면 최하 1억 원 이상 정도 써줘야 돼요. 근데 사유천연병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사유천연병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가시기를 이제 권유를 해드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겨울 시기에 되면 한 10에서 20% 정도의 부채 비율을 갖고 있고, 봄에 될 때 이제 그때 부채 비율을 올리는 걸 해요. 이미 제가 이제 여기 표를 했기 때문에 요 사이클대로 부채 비율을 조절하면서 이걸 하면 돼요. 그 봄이 되게 되면 갑자기 많이 올라가. 6월 달까지. 초여름까지 쫙 올라가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냐? 그때 이제 수익이 많이 난 종목을부터 해가지고 현금화 해가지고 부채를 갚아가면 됩니다. 부채가 60% 이제 줄이면 되죠. 수익을 많이 낸 종목을 현금화해서 부채로 갚으면 됩니다. 그럼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가을이 되면 대부분 이제 올라갈 때까지 다 올라가요. 어떻게 보면 이제 버블이 보통 10월 달쯤에 버블이 대부분 깨요. 버블이 한 번씩 끼죠. 10월 달쯤, 그럼 10월 달 정도가 버블이 끼면 그때는 부채비를 30%까지 줄이는 거를 이제 수익이 많이 된 걸 이제 저희 종목을 위주로 해서 현금화를 시켜서 부채 비율을 30%까지 줄이는 걸 권유해 드려요. 이제 그러면서 겨울로 가면서 조금씩 이제 저기 부채를 이제 10%까지 이제 줄여 들어간 거를 저는 권유를 해 드려요. 이제 이거 자기 상황에 따라서 자기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서 저건데, 제가 요거를 이렇게 설명드린 거는 되도록이면 초보자분들은 요 선 이상을 넘지 않기를 좀 이렇게 권유를 해 드려요. 제가 부채를 쓰지 말라고는 안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누누이 설명드렸지만 이거를 설명하는 이유, 이 방법을 여러분한테 권유해야 되는 이유는 주식의 초보자들한테 여러분들이 부채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통해서 수익을 더 극대화시키는 방법의 하나를 이게 설명하기는 방법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직접 수익을 내 가지고 몸으로 그걸 갖다가 익혀야 이게 내 것이 돼요. 이론적으로 아무리 듣고 nom들 이렇게 본 거 해봤자 여러분들이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주식 투자도 몸으로 익혀야 돼요. 이게 순수한 내 100% 자본금, 순자산, 자본금으로 해서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지만, 이게 레버리지를 써서 내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레버리지를 너무 쓰게 되면 나중에 과도한 부채는 이거 폐가망신 날수 큰 손실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그 계절별 따라서 레버리지를 쓰는 방법을 제가 한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한 사이클을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감이 잡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이클을 이게 딱 하면 새 사이클만 12년 주기에 새 사이클만 이게 경험을 해보잖아요. 그럼 거의 고수의 영역에 이제 들어와요. 이제 확신이 딱 들어와요. 그럼 새 사이클이면 12 곱하기 3은 36년, 저 늙어 죽겠네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고수의 영역이 들어가는 게 노인이 되면 이제 그때 고수의 영역이 들어와요, 보통. 옛날에 워린 버핏도 그죠? 워린 버핏도 자기가 돈을 60이 넘어서부터 그때부터 벌기 시작했죠. 그 전에는 별로 안 벌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유천연병이 우리나라는 보통 사람마다 좀 틀린데 한 25살 기준으로 하게 되면
25살 사회 초년병부터 실질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이 12년 세 번의 주기를 경험을 하게 되면 고수의 영역에 올라와요. 그러면 25 더하기 36년 하면 몇 살인가요? 25 더하기 50, 61세. 딱 한갑이네. 그래요. 딱 한갑이라는 나이가 25살부터 시작해서 세 사이클을 36년 세 사이클을 경험을 하면 여러분들이 한갑 나이가 되잖아요. 그때는 고수의 영역에 들어와요. 그럼 보통 한갑이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직장에서 나가라고 하죠. 이제 퇴직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 때 어떻게 하면, 네, 여러분들이 이게 36년 동안 불려둔 돈이 꽤 늘어나 있고 그 돈을 기준으로 해서 수익을 내면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이제 한갑이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초구수의 영역에 들어오면 불로소득으로만 해도 여러분들이 꽤 높은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만 가도. 그래서 세 사이클을 경험을 하게 되면 고수의 영역에 들어요. 이제 한 사이클을 경험하면 감을 잡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한 사이클에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이 120년 주기로 봤을 때는 지금이 공황 초입 상태지만 지금 12년 주기로 봤을 때는 지금이 어떤가요? 네. 지금 초봄 상태에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이게 지금 초봄 상태에 지금 약간 접어들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지금이. 네. 지금이 이제 투자하기가 좋은 시기예요, 12년 주기로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지금 이게 하는 이유입니다. 2022년 4월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레버리지 100% 쓰나요? 아니요. 처음에는 그냥 여러분들 1토크, 100만 원 단위로 토크 단위로서 하고, 25살 이제 사회 초년병 기준으로 봤을 때, 주식의 주자도 모르시고, 처음 초입한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시고, 처음에는 부채를 안 쓰시기를 권유를 해드려요. 그리고 이 한 사이클을 이제 부채를 안 쓰고 한 사이클을 돌면 그때 이제 감이 잡혀요.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이 부채를 이제 그다음부터 쓰시면 돼요. 그 한 사이클 경험은 한 사이클이 12년 주기. 지금 12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2월 달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지금 현재 주기가 이 주기에 들어와 있어요. 12년 주기가. 네, 봄에 들어왔죠. 많이 주식에 많이 자신 있는 분들은 이게 이게 100%까지 써도 되는데 대두기면 권유를 안 해드려요. 이 한 사이클을 경험을 해본 분들 한해서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강의를 이걸 처음을 해봤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경험해본 사람들이 지금 없겠죠, 당연히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는 이걸 공부를 할 때 그냥 순수한 부채 없이 순수한 내 돈, 내 자본금, 순자산으로만 투자하기를 권유해야 돼요. 순자산으로 한 사이클을 경험을 하고 다음 사이클이 왔을 때 그때 이제 요거를 이제 적용을 하시기를 저는 권유해 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사이클은 그렇게 그냥 그냥 부채 없이 투자를 한번 경험을 하고 두 번째 사이클이 이제 12년 후죠. 두 번째 사이클 할 때 이 부채별들 이게 다 하면 24년이 되죠. 너 그러다 늙어 죽겠다고요. 이게 최고 안전하게 고수익을 내는 방법이에요. 이제 이걸 한 번 더 세 번째까지 이거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고수의 영역에 들어와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초년병이 25살이면 36년 후인 아마 한갑 나이인 61세에 아마 고수의 상태에 들어와요. 이제 그때 고수 상태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굳이 이제 근로소득이 아니더라도 이제 주식으로 인한 불로소득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아마 다다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사회초년병이나 처음 주식을 입문한 분들은 이렇게 먼저 접근하기를 바라요. 굉장히 이게 굉장히 안전하면서도 확실하게 안전하면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수익이 아니지만 장기로 봤을 때는 이게 고수익이에요. 그리고 연간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평균 한 25% 정도를 잡는 게 이게 딱 적당하더라고. 1년 수익률을 평균 25%를 잡는 거를 이게 저는 권유를 해드려요.
너무 높은 1년 수익을 너무 높은 수익률을 이렇게 잡아버리잖아요. 대부분 사기 당해요. 제 경험을 봤을 때는 다 그렇더라고. 저도 이제 그런 데에 한번 휩쓸렸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연간 1년 수익을 약 25%를 잡고 이거를 접근을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합리적으로 투자 방법을 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그 투자 영역대에서 막 1년에 100% 이상을 먹으려고 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 100% 사기당해요.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관점이 25%예요. 연 25%. 한 달에 25%가 아니라 1년에 25%의 수익률이 적당해요. 그 정도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목표치를, 투자 수익 목표치를 그 정도로 하고 접근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너무 높은 수익률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게 망해요. 25%, 에게! 자, 여기서 25%가 왜 위대하냐? 이게 부채 비율을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레버리지에서 부채 비율을 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출 이자를, 우리나라 대출, 읽으면 그 대출 이자를 가볼 때 4%예요. 연 4%. 그럼 여러분들이 25%의 수익을 내면, 레버리지를 이렇게 되면, 내 돈이 아니고 빌린 다른 사람 돈으로 해서 25%에서 마이너스 이제 4% 이자는 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의 돈에서 25%의 별도의 수익이 더 창출이 돼요. 이게 레버리지의 효과예요. 내 돈이 아니더라도. 대출을 일으켜서, 부채를 일으켜서 25%의 수익이 별도로 발생을 해요. 그 부채를 빌린 그 돈의 그 수익률에서. 왜? 4%의 그 대출 이자는 갚아야 하니까. 그래서 제가 고배당 ETF에서 한 이유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대출 이자가 4%인데 예를 들어서 배당률이 한 7%가 나와. 그럼 어떻게 되나요? 배당률이 그 대출 이자보다는 높기 때문에 네, 수익이 나요. 거기 배당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에 배당에서도 수익이 나오고 나중에 주가 차익에서도 수익이 나요. 이제 세금적인 요인이 있죠. 세금적인 요인은 좀 빼더라도 배당에서 하게 되면 그냥 산술적으로 하면 7%에서 4%를 빼면 3%의 배당 수익률이 별도로 또 들어와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참고적으로 여기서 세금은 뺀 걸 감안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테크도 좀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세금에서 빠지는 그 수익률이 어마어마해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약간 연구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순자산 대비 부채 비율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에는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